네, 사법논담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유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유민입니다. 오늘도 정치 잡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핵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아닌데 뭐. 예. 오늘 저녁에 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저는 7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명운이 걸린 어떤 회의라고 다들 그 이야기를 하던데 네. 전망을 해주신다면. 되게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싱겁게? 오늘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왜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윤리위 규정을 보니까 그 징계 절차의 대상자한테 본인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줘야 되겠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한테 출석하라는 통보도 없었답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안 주고 결론을 내버리게 되면 또 이게 절차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안 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전망도 당내에서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어제도 이준석 대표가 나는 뭐 통지받은 거 없고 나에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면 내가 가서 뭐 항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약간 지엽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절차 하자가 있었으니 이거 매듭을 못 짓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국면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의 너무 한 달 맞아요. 동안 이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만을 나타냈지만 익명으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수위의 어떤 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로 막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뭐 경고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막 세게 치고 나오니까 좀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거. 무슨 성상납 이거는 아마 시시비비를 못 가릴 거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육성이 일단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각서라는 거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투자 각서는 아마 7억이란 돈이 가는데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외형을 만들었다라고 아주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 부분도 또 분란의 소지가 또 달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합뉴스 보도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니까. 그럼 뭐 뭔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나 보네요. 참석은 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 결론이 나올까요? 근데 오늘 회의하고 바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해당 기사나 뭐 다른 이제 당내 전망들을 봐도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도 보니까 오늘 바로 결론을 내기가 쉽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윤리위 결정의 정족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바로 결정을 내는 경우에 이게 사실 윤리위 결정의 수위 그 자체보다도 윤리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 네, 그럼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근거를 오늘 바로 제시하면서 결정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근데 많습니다. 저는 일단 좀 정리가 되는 게 성상납 의혹 그 자체가 아니라 품위유지 위반 의혹. 그렇죠. 네. 뭘 했길래 그러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성상납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징계 개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쳐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쳐냈고 다만 그 이후에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니냐. 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형태로 지금 윤리위에 올라가 그게 이제 있는 조금 겁니다. 전에 네. 장혜미 변호사가 말씀하신 네, 뭐 투자각선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네, 뭐 정무실장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성상납 의혹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 최초에 존재하는 게 범죄여야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저희 윤리위에서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사법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이 완전히 사실이다 여부에 대한 뭐 확실한 근거가 없어도 이런 이유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당원 A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하다못해 당협위원장 A를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를 징계하는 건데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 거냐라는 또 반론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상납, 뭐 성매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대단히 이 경찰이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뭐 해외 투자자들에게 했다 뭐 이랬을 때 그 문제였었는데 CCTV 이 자금의 흐름 대단히 구체적으로 짚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했던 그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아마 이런 CCTV나 객관적인 물증을 잡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도 이 성상납을 했다라는 이 사업가 지금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뭐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을 지금
불러서 성상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고 이게 꼭 뭐 성과 관련해서가 아니라도 뭐 술접대를 받았다는 기타 등등도 다 뇌물로 의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고 그리고 사실 성상납 내지는 어떤 상납의 그 상수가 없다면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행동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내려보내겠다. 이걸 왜 내려보냅니까? 이 지금 사람 하나를 내려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통화 상대방은 이 상납과 관련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무마하려는 시도와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아마 윤리위 측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깊게도 아니고 저는 그 얕게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2013년도에 이준석 대표는 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쩔인 아니지. 솔직히 쩔이었죠 그때. 그냥 막 약간 막 이상하게 막 그 저는 예. 그 저기 바른 말만 쓰는 사람이랑 네. 쩌리가 뭐예요? 쩔이 이제 예전에 무도에서 우리 MBC가 이제 배출한 최고 흥행 프로 중에 하나인 우리 무한도전. 무한도전에서 이제 그 정준하 씨 보고 쩌리라고 이제 겉쩌리에서. 네 유래한 이제 쩌리짱이라는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저도 맛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아까 뇌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도 아니었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젊은 느낌을 내려고 억지로 비대위에 앉혀놓은 하나의 토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너디하고 또 사실 쩔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 보고 막 뭔 저런 애를 데려다가 막 억지로 젊은 느낌 내려고. 은근히 디스하는데 지금. 아니, 그때 이후로 은근 많은 디스. 발전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발목에 아니,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접대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 2013년에 이준석한테 왜 굳이 꼭 접대를 해야 됐을까라는 뭐 여러 의문들이 있지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문이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사람을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견도 저도 충분히 존중하고 그냥 입장 바꿔놓고 제가 그런 일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저도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없더라도 이게 사건이 커지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좀 우려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사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보냈을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저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진실이 뭔지를 네. 좀 알 수가 규명할 없으니까 방법은 그렇죠. 없고 예. 뭔가 더 얘기는 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성상납 의혹 자체가 아니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도 결국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그것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봐야죠. 그래서 김철근 그 정무실장을 불러서 오늘 뭐 참고인 조사 비슷하게 의견 청취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다면 뭐 사람 내려보낼 수 있죠.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러면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관계 확인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투자각수 7억이란 큰 돈을 그 상대방 측의 유인책이 될 만한 각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 예, 근데 이상합니다. 투자 각서를 보통 투자 받는 쪽에서 쓰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 쌍방이 쓰거나 쌍방이 쓰죠. 쓰죠 예. 보통. 보통. 네. 근데 투자하는 쪽에서 저 투자할게요라고 각서 씁니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가?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라는 거 아니, 이름을 계약서라면 네. 돈 넣는 계약서라면 사람이 쓰진 않죠. 잘. 아니 뭐 내가 이렇게 투자할게라고 쓸 수도 있죠. 뭐. 투자 계약서에 다시 그거는 쌍방이 쓰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네. 그죠. 투자할게. 뭐 투자 의향서 같은 거. 네, 양육각서 의향서 같은 거죠, 비슷한 사실. 거를.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만에 하나라도 징계 결정이 나온다면 네. 대표적 유지는 어려운 겁니까? 일단 그게 좀 수위부터가 좀 다릅니다. 일단 뭐 제명이나 뭐 탈당 권유, 제명 이런 거는 최고의 의결이 있어야 돼서 맞아요. 그거는 약간 좀 정부적 판단의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경고일 경우에는 타격은 입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물러날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걸 받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정지되는 기간만큼은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는 아마 가장 타격이 큰 당원권 정지, 결정일 것 당원권 같고요. 정지 1년이면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기가 끝나는 남는 거니까. 임기를.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근거가 제시되면 뭐 그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그 차후 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저희도 이게 또 경랑에 빠져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네. 지금 윤리위가 지금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궁금하던데.
저도 그걸 약간 당내에서 취재를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이준석 대표를 담글 하면 입을 왜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저기 어디 너무 편하게 방송하고 있는 조직원이 있어요? 경찰 관리 대상이십니까? 예, 이준석 대표를 쳐내려는 어떤 조직된 힘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하는 생각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난리를 칠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죠. 오히려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정리하는 형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윤리위가 갑작스럽게 가장 아주 센 정도의 어떤 이 징계를 발표하거나 다른 형태로 흘러갈 텐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윤핵관 분들도 꽤 많으시고 또 한 가지는 윤핵관 중에 요새 좀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원내대표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한 그 변동이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임기 무사히 잘 마치고 사실 지금부터 1년간은 뭐 그렇게까지 큰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그냥 본인도 원내대표로서 이게 합을 잘 맞추다가 자연스럽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저도 뭐 이게 어떤 뭐 완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딱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양희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관계가 안 좋나요? 원래는 나쁜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원래 근데 같이 이준석 영입됐고. 대표가 임명한 경우 아닌가요? 그 2013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쩔일 때 그 이제 비대위 같이 할 때 네. 그때 같이 비대위원으로 활동하신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쁜 관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데 것 같아요. 저는 윤심이란 게 이른바 작동하지 않는다면 암묵적으로라도 이 상황이 설명이 되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윤리 얘기한 지가 대단히 좀 오래됐어요. 이 뭐 이른바 가세연에서 이 논란을 촉발시킨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는데 계속 꾸물거리고 냄새만 피운다.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최근에 이 최고위에서 배현진 최고랑 굉장히 격돌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혁신이 출범을 두고 공천권 왜 당신이 행사하려고 하냐, 왜 룰을 당신이 바꾸냐를 두고 이른바 윤심을 뒤에 업고 배현진 최고가 총대를 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 대통령의 권력과 이 당대표 권력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집권 여당이 이 총선을 치를 때는 대통령의 입김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을 과연 그대로 좌시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은 그 맥락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정치 논담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윤심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작동을 세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핵관 호소인 같은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윤심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장사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내에 꽤 많은 저희 지도부들이나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도 생각보다 당내 일에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걸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관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윤심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의사가 직접 개입하거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다 개입하거나 이런 형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일부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들이 또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 오늘 저녁 7시라고 하니까 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또 본업 가려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네. 제가 먼저 중간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해경이 판단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바꿨는데 그러면 판단을 바꿀 다른 근거 자료가 새로 나와서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네. 뭐 새로운 어떤 뭐 물증이나 뭐가 나와서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있다가 2년 동안 안 내고 있다가 최종 결론이라는 명목으로 2년 전에 냈던 잠정 추정을 뒤집어 버린 건데 네. 일단 이러한 어떤 접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전에 2년 전에 냈던 것은 잠정 발표였습니다. 1차, 2차 잠정 발표였고 그리고 해경에서 그 이제 1차, 2차 잠정 발표를 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수사해 왔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왔고, 근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조사를 해왔지만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못 찾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좀 성급하게 단정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본인들의 잘못을 다시 반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범죄 수사 같은 거에 빗대자면은 우리가 초동 수사 결과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가 네, 그러면 해경의 그 판단 번복이 네. 사법의 논리에 따른 것이냐 정치의 논리에 따른 것이냐 이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성급한 단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었고 이제는 그 정치적 압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온당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 내지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비 변호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해양경찰에서 이 입장을 번복하는 거 별다른 변수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냐, 해석을 달리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지금 국방부에서 뭐 관련해서 자료 같은 걸 제공받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 다시 2019년도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처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죠. 당연히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북한 해상에서 사살됐고 이 시신이 소각되는 일을 겪었는데 진단 파악을 당연히 해야죠. 사실관계를. 국회 국방위 정보위에서 여러 가지 보고 현안 청취를 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이 국방위 소속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셨죠. 그러면서 정보를 이 비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한기호 이 국방위 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거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북으로 했다라는 그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물론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견 주신 분들도 비공개 회의 이후에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떠한 사정 변경 없이 왜 입장을 번복했느냐. 이게 지금 경제 너무 어렵죠. 이 대통령 지지율 이 집권 초기에 굉장히 낮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적 관심사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기록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SI 기록, 기밀 기록이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감 있게 공개해서 왜 그런 판단이 틀렸는지를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장윤 변호사님이 민주당을 대표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게 어떤 공개 다 하자? 아니 공개가 아니라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월북 딱지를 찍으려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 경제가 중요한데 아니 경제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뭐 몇 달 전에 검수한 박은 왜 그렇게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무슨 뭐 경제가 중요하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명예와 관련한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은 도대체 왜 합니까? 그거랑 경제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사법의 논리로만 한정해서 그럼 제가 좀 네. 그 범위를 좁혀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자 봅시다. 쟁점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북한군이 이번을 살해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네. 네. 이거는 지금 쟁점이 전혀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갔느냐가 딱 하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 월북이냐 아니냐 이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월북이다 아니다를 단정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뭐 일기라든지 여기서 내가 월북을 그렇죠. 할래 네. 뭐 이런 걸 써놨다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네. 없다라는 그런 거고요. 거죠. 그렇죠. 그게 있지 않는 한은 월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거죠, 사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SI. 네. 그 특수 정보의 월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와 버렸냐면 설령 거기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고 고인이 북한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표류를 하다가 북한군을 만나서 살고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아니냐. 당연히. 따라서 그건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단정 지으려면 본인이 정말 월북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월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어떤 노트가 남아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JTBC에서 단독 한 거 보면 이분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월북을 준비했던 정황이 사실 없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같이 생활을 했던 그 동료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방수복을 안 입고 그런 월북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당시에 월북의 근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월북이라는 증거 짜맞추기식으로 유리한 것만 갖다 썼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SI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한교 의원 얘기하셨는데 근데 국방부에서 그런 식으로 월북이라고 할 만한 것들만 짜맞추기식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면 사실관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그것만 듣고는 아, 월북인 것 같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군 장성 출신이시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저희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도 냈고 한교 총장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당이 한교 총장이 그런 얘기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거 월북으로 단정 짓지 말라고 공식 논평도 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한교 의원이 오케이 했으니까 다 오케이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분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그 당시에 물론 추정이라고 하긴 했지만 월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게 내심의 의사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보다 명확했어야 됩니다. 그때 드러냈던 게 뭐 신발을 벗고 뛰어들었다. 예, 해수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류의 흐름을 제대로 좀 인지하고 있어서 이 자연표류 형태로 북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구명조끼를 뭐 다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공무원분들은 입고 있지 않았는데 본인이 뭐 장착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월북이라고 딱 결론을 내기에는 부족한 자료이면은 저는 그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그 부분과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되짚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키우면서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가 집권 여당에서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최소한 아니라는 이거 겁니다. 좀 갈라서 얘기를 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결국은 월북이냐 아니냐에서 이제 쟁점은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 잠정적으로 월북으로 추정했던 것은 돌아볼 때 아 뭐 해경이든 여기서 약간 뭐 섣부르고 좀 뭐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발표를 했겠다. 내지 아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당시 남북 관계를 먼저 고려해서 상황을 오히려 이제 축소시키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사법 영역이랑도 어찌 보면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걸 어떻게 브리핑하라라는 지침을 주고 거기에 유리한 자료들만 끼워 맞추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사법적인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최소한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정도는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식의 고의를 갖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도 이걸 그냥 근거 없이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 관련한 이게 뭔가 압박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공황 상태였다라는 이 발표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전문가 내용을 짜맞추었다든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황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 것만 갖다 썼다든지 예를 들면 해경의 인천 당시에 해경청이 관할이었는데 그 관할 해경청장이 나는 단정 못 짓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해경청으로 땡겨가가지고 중앙해경청이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단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전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북한에서 사과가 나오자마자 아니 사과를 안만 했더라도 우리 국민을 사살한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인데 우리가 다 같이 막 민주당에서는 뭐 북한이 사과한 게 사상 처음이다. 막 계몽군주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 국민 한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남북 관계라는 정권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또 우선하자라고 했던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불거진 게 그 북한 어부 그냥 돌려보낸 경우. 네. 이것도 한번 사법적으로 지금 그 점검 포인트를 잡자면 어떻게 뭔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헌법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권 여당에서 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는 그
대한민국의 헌법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돼 있죠. 헌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북한 어부들을 돌려보냈던 논리, 강력 범죄자들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죄를 좀 회피하고자 남한으로 내려왔었다라는 건데 여러 명을 살해한. 예, 살해한.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이런 대한민국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수용을 했을 때 어떤 이 여론이 조성됐을지도 전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도 이거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 핵심 내용인데 제가 NSC 행정관 했던 분한테 들었더니 당연히 뭐 합참 이런 등등에서 보고서가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을 내린답니다. 정확하게 경위 파악을 해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라. 이런 취지로 큰 틀에서 내려보낸다는 건데 지금 어떤 보도도 있냐면 국방부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 보고를 올릴 때 최초에 월북이라고 본인들이 좀 비교적 선명하게 생각을 해서 올려보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날조됐다 내지는 판단을 정치적으로 했다라고 단정 지을 단계가 최소한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저도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표류해서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북한 주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 국민으로 취급이 됩니다. 헌법상. 법률적으로? 네, 헌법상으로? 헌법상으로. 그러니까 헌법 국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북에서 우리에게 이제 넘어오신 분들도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지만 기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법상.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어찌 보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그냥 송환해 버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는 북한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도주 차원에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우리 사법책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까?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네. 문제가 네, 법률적인 거와 현실적인 게 벌써 여기서 발생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괴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 인도를 제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하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인도를 한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원래대로라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런저런 소명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이 사람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고 본국에서 본인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보내겠다라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그 정도로 정상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해서 뭔가 북한에 몇 명을 죽였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면 합동신문이 있었고 만약에 합동신문 과정에서 그 자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돌려보낸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요? 네, 행정부가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튼 만약에 그렇게 자백을 했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네. 그 돌려버렸다면 그게 중대한 어떤 귀책 사유가 되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행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못하도록 하냐면 우리 법상 행정부는 그 사람들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럴 수는 네.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번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인 송환이 됐든 아니면 뭐 체포 구속이 됐든 어떤 뭐 구금이 됐든 최종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정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뭐 네. 표류가 되든 뭐가 되든 했는데 왔는데 나 돌아갈래 하면 뭐 법원의 어떤 그 판단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데. 네. 나 안 돌아갈래가 돼 버리는데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근데 그게 일반적인 대외 관계에선 그런데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 맞긴 이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까지 미친다는 건 사실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지금 이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정말 국내에 왔어. 그렇다면 이걸 처벌을
할 수 있겠죠. 이 헌법 정신에 하면은 실제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고 이 사실관계 확정을 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뭐 법원에 묻고 뭐 이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걸 돌려보내는 게 그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했던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에서 네.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정착한 분들 중에는 북한에서 혼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그 혼인도 유효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다시 결혼했을 경우는 그러면 그 국내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중혼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 안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하는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는 네. 것들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로 넘어오신 북한 주민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영역입니다. 그럼 이게 토지 등기부등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네. 이게 되게 이게 뭐라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북한 정도 되면 뭐 어디랑 비교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인권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뭐 아프간과 예를 들면 비슷하다고 하면 그 여러 그 국제 인덱스 상으로 거의 최하위권에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범죄자 인도나 송환을 요청하면 보통 저희 법원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 용인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가혹한 처벌들이 이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그래서 주로 이제 망명 같은 것도 잘 받아주고 그런 편인데 그래서 북한도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가혹한 형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법 체계에서 용인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논리 이상의 또 남북 관계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예. 참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분야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하람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좀 그 미묘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해가지고 네, 뭐 살펴보시겠죠. 이걸 뭐 알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죠. 저희도 여러 번 이제 관심을 갖고 다룬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 아니라 뭐 규칙 재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 경찰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명단을 봤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근데 뭐 친검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 그래요? 위원들이 면면이.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뭐 학계에서 인정받는 교수님들도 주로 많이 참여하셨고 해서 의미는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 반발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경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나 관리, 인사권 행사는 솔직히 말해서 다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제대로 발현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뭐 정권을 막론하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이제는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는 없다 보니까 이제는 행안부에서 원래 법에 있는 대로 행안부 장관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경찰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관리 감독을 해라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반발하시는 것도 뭐 이해는 되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청와대에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외부 감사라든지 뭐 국회 어떤 견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나온 그 간밤에는 뉴스 봤어요? 네. 치안감 인사를 갑자기 막 뒤집어 버린 거. 개판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2시간 만에 무슨 뭘. 아니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해명은 뭐 실무자 착오했다는데 그 말이 안 되는 해명이고. 아이, 구리죠, 근데 그런 거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게 대통령실에서 다시 그러니까 오다 내려온 게 아니라는 지금 언론 분석도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럼 뭐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인사였으니까. 인사 승인은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신 것처럼 일단 조금 근본적으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한데 조금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의 수사에 개입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찰 같은 경우는 검찰과 좀 다르게 경찰 내부에서 수사에 투입되는 인원의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절대 다수는 소위 말하는 치안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뭐
그다음에 질서 유지 이런 부분들하고 뭐 정보 이런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경찰이 수행하고 있고 이런 분야들은 행정권이라고 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분야의 굉장히 핵심적인 일들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행정부에서 수사를 제외한 경찰의 다양한 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기능을 과거에는 행안부가 안 하고 거의 대통령실에서 직할을 했다면은 이거를 좀 정상화하는 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예가 그러니까 수사는 지휘하지 않지만 그럼 네. 인사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김광우 청장이 네. 청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전장현 시위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사고 네. 처리한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것.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법과 원칙에 일단 맞지 않아요. 지금 경찰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검찰과 계속 비교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 있잖아. 예산 인사 통제하는데 왜 그게 문제야? 그거는요.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검찰 사무의 책임자로 최고 책임자로 법무부 장관을 딱 지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법적 근거 없습니다. 경찰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규칙을 뜯어고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국을 세우는 그 의도, 예산, 그리고 어떤 인사,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거 불과 30년 전에 이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이 복속돼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게 불과 30년 전입니다. 이 행안부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게 청와대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과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국을 가져가겠다. 그것도 행안부 바로 직속으로 이건 직할 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문제냐? 이미 이런 견제와 균형 그리고 외부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경찰위원회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도 개편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면 되는데 직접 이 부분을 관장하겠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우리 한번 생각합니다. 제대로 사법 논담을 진행하고 제가 논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부 조직법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을 지휘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휘라고 하는 두 글자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그러니까 그 경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무지휘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냥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어제 예.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주장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에는 지금 장윤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대로 정부 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네. 치안이나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민주당에서 법 제대로 검색도 안 해본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의 주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주당에서 한 주장을 사실 장 변호사님이 네. 받아서 하신 건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입니다. 이거 뭐 규칙 이런 거 아니고요. 경찰법. 네, 그러니까. 경찰법 제12조에 뭐라고 했냐면요. 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하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그 경찰에 대한 인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인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당연히 관장 하에 있는 기관이고 인사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법상. 이거를 실질화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패싱됐던 거거든요. 그냥 청와대에서 직접 하니까 그게 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래서 좀 법 위반이었던 걸 오히려 바로잡는다는 거고 아까 뭐 서울청장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인사는 누구라도 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랑 행안부에서 하는 거랑 솔직히 말해서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행안부에서 한 번 더 좀 정상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통령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하죠. 지금 네. 인사검증 시스템도 바꿔나가겠다는 건데 원래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임명할 때는 외부 위원회에서 이걸 검증하고 좀 들여다보는데 그걸 또 중복
또 들여다보겠다고 해서 행자부 장관이 또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복이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논리라고 하시는데 오늘 보수신문들의 사설, 칼럼에서 일관해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거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야를 따질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 인사재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냐. 경찰청을 왜 외청으로 뒀겠습니까? 왜 인사 예산을 독립해서 했었겠습니까? 수사에 혹시나 정권에 정치권에 영향이 있을까 봐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왔는데 이 부분을 직할체제로 재편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네. 그 경찰법 12조인가요? 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자. 12조. 조금 전에 읽으셨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러니까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관장하는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치안 업무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서로 둔다. 다시 말해서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둔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을 뺀 거를 뒤집는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근데 뭐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 경찰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국가경찰위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도 행안부에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그 경찰청의 인사권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외청 본인 그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개입을 전혀 못한다? 그럼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왜 그럼 외청으로 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경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무적인 정책적인 기능들을 행안부에서 해왔어요. 과거에 무슨 과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찰이라는 그 조직의 중요성 14만 이상의 인원이 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 경찰에서 행안부에 무슨 과 하나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제시했던 논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요 문제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그 민주당이 이런 데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정부 조직법을 다시 손봐 가지고 이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규칙 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한 경찰법 다 뜯어고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경찰에 대한 그 정책적인 통제 뭐 이런 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나온 게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폭 내실로 해서 총리실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경찰청법 보면서 재밌었던 게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거의 모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파출소 지구대 있잖아요. 그 지구대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네. 거꾸로는 어떻게 되는?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뭐하러 지금 이 그 사단을 만들어냅니까? 그럼 행안부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아니 그렇기는 한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관행적이든 뭐든지 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부수려고 지금 그러니까 뭐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마든지 실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근거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사권에 대한 제청권은 지금도 당연히 다 행사할 수 있고요. 법상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아마 그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지금 조직이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화하겠다 이런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너무너무 온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짚어주신 경찰법의 경찰의 조직은 그냥 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라는 거예요. 뭔가 권한을 굉장히 뭐 깊숙이 행사하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근거법령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 무슨 뭐 경찰청과 관련해서 치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최고 책임자라고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멍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법적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상위법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까지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다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짧게 요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죠?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또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안 뽑고 왜 이렇게 인사를 계속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열심히 한동훈 인사를 하려고 하는 장관이 거겠죠, 뭐. 네. 검찰총장의 1인 2역까지 하기 위한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려는 것 같고 주말 동안 나온 기사 중에 어디 검찰총장 바지지만 바지가 아닌 사람 어디 없나요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속된 말로 바지 사장을 안 친다라고 하는데 뭔가 명분은 있고 그럴싸한 인물이지만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검찰총장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의혹제기다, 이거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검찰총장 이 공석인 상태를 너무 오래 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실권을 행사하는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고 있고. 근데 검찰총장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왜 예. 그러냐면 본방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참 그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 그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재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실적으로 의견 들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뭐 이제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하나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그렇게 했던 검찰의 태도와 어떤 그 움직임의 기초에서 본다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무한 어떤 행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한 몇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른다고 했던 것도 일부 사실이지만 저희 당내에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 검찰총장 후보군 물색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기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기수 문제가 있다. 기수 문제가 실제 있고요. 일선에서는 검사장들과 일선 부장 검사들의 기수 차도 얼마 안 나는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누가 법무장관 구분시키려고 했나? 뭐 그러니까요. 뭐 여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인선에 어려움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검수완박 관련한 법률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는 범위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조금 있겠죠.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 인사를 먼저 하고 검찰총장 국회 청문회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검찰 인사가 되는 시점이 또 너무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한동훈 장관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러면서 선거사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지금 이제 국회 원구성 이런 것들도 늦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급히 검찰총장 인사를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 의견 안 듣고 왜 인사하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돌입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는 대검 차장이 다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는 상원 논리상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죠. 치는데 네. 어차피 지금 순회 인선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기다렸다고 하면 되지 왜 또 추가 인사를 내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근데 원래 그 중간 간부 인사도 따라서 보통 같이 갑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수순대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법에 어쨌든 검찰총장과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백을 두고 계속 인사를 이제는 실무단위까지 한다는 게 좀 맞지 않고 이거는 정말 책임 정치의 원리에는 반하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뭐 공석인 건 직무대행은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이게 아니죠. 바로 네. 검찰 차장이 직무대행도 하고 있고 주요 지검장 지금 인사했고 네. 그럼 어떤 일선에서 수사 지휘를 그러니까 주요 지검장들이 할 테니까 돌아갈 텐데 돌아갈 테면 굳이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뭔가 검찰총장 해서 검찰총장 되면 나머지 인사하면 근데 깔끔할 텐데 왜 그렇지 그러느냐, 않아요. 그거예요. 과거에 이제 저희 그 추미애 박범계 장관 하에서 중간 간부 인사들도 이제 엉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특히 검수완박 국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바꿔야 역시 돼요. 문제는 추미애 박범계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는 더 평가가 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 정도로 하죠.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처음 들어 이준석 대표 어떻게 나올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결론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결론 안 오랜만에 우리 뭔가 박지훈 변호사님 계실 때처럼 뭔가 그러니까 예측 결론 안 나온다. 예, 저는 결론 안 나온다. 결론 네. 안 나온다. 그럼 다음 주 아점 사기 어때? 좋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경고.
네, 경고 나올 나온다. 거다. 네, 저는 빠지고 두 분이 왜 빠져요? 아좀 사야 된다며. 나는 먹기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분 나쁘겠다. 그런데 이거 이걸로 자기 운명을 너무 가지고 또 또, 너무 예.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건 죄송합니다. 취소하죠. 네. 네. 자 마무리할게요. 진행자께서 하시는 걸로 그냥. 차늘한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